전쟁은 인류의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전쟁은 그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사상자의 숫자도 너무 많지만 그 많은 희생의 성격이 오히려 더욱 참담합니다. 적대 세력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그 혐오를 대량 학살로 이어주는 고도의 테크놀로지는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적 유례가 없는 이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과연 여태까지 이 전쟁들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을까요? 오늘 강연 주제는 전쟁과 기억 일부, 홀로코스트입니다.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용어 홀로코스트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낯선 말은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 단어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홀로는 전체를 뜻하고 코스트는 카우스토스, 즉 불태워서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불태워서 공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소 종교적인 어감을 지니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은 1978년 방영된 미국 MBC 방송의 미니 시리즈 홀로코스트가 인기를 끌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거꾸로 유럽에서도 대세를 굳히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왜 홀로코스트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아주 직접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남의 나라 잘못을 다루는 것이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라는 악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도덕적 자부심이 미국인들에게 나치의 사악함을 자꾸 거론하게 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독보적인 힘을 들 수 있습니다. 늦어도 1960년대부터는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의 경제, 정치, 학문,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확실히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굳혔고 현재도 미국의 유대인 단체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 사업, 추모 시설 건립, 박물관 전시, 영화 제작 등의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로 홀로코스트 앞에서 떳떳할까요? 전무후무한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책임질 측면이 없을까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조금 더 일찍 개입했더라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방 영국이 참전을 애타게 종용했을 때도 미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의 도발이 없었다면 미국은 아마도 바다 건너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학살 문제보다는 나치가 강한 반공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유럽 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무찌르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익 세력, 특히 KKK단과 같은 일종의 미국 나치들은 유대인을 미국 땅에서 쫓아내자는 거리 시위를 벌였고 일정한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홀로코스트에 관한 한 도덕적 자부심을 가질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 이래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범죄를 규탄하면서 본인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사회를 포함해서 서양 세계 전체에 만연되어 있던 유대인 혐오, 이른바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사회심리적 배경입니다.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문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교도들입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대적이죠.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단 하나의 종족은 아닙니다. 유럽에 오랜 세월 살아와서 완전한 백인인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뻗어나간 세파르티 유대인, 중동에 거주하는 미즈라히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은 유대교라는 종교적 뿌리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선민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럽 안에 살면서도 현지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유대 교도들끼리 따로 모여 생활했고, 또 유럽인들도 그렇게 그들에게 따로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는 게토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이 용어는 이후에 고립된 유대인 거주 지역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명사가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가까이 보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은 흑사병이 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민심이 횡행할 때마다 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20세기에 처음 자행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단지 그들이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한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업상 그리스도교가 배척하는 상업과 금융업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그리스도교도들보다 부유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세는 18세기 말부터 유럽 사회에서 이른바 유대인 해방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시민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공직에도 진출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럴수록 옛 종교적 편견보다 더욱 심한 혐오감이 팽배하게 됩니다. 19세기에 인종주의가 나타난 것은 그전까지 유럽 열강들이 몇백 년 동안 식민지 노예들을 착취하고 멸시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을 시작으로 점차로 노예제가 폐지되고 또한 사회에서 늘 배제되던 유대인이 해방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반작용인데요. 더 이상 무시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이 눈앞에 등장했을 때 새로운 혐오의 덫을 그들에게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피부색이 갑자기 중요시됩니다. 피부색이 인간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피부색과 두개골 등의 외모가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의외로 과학의 논리로 정당화되는데요. 특히 우생학이라는 학문은 우수한 인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치가 공인하고 활용했던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종결될 때까지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의 적국인 나머지 서양 국가들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컸던 사상입니다. 홀로코스트에 관한 한 미국과 유럽은 그렇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과 새로운 인종주의가 결합된 반유대주의는 분명히 유럽과 미국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방관하게 했던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나치가 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소탕하고 소련으로 쳐들어갔다는 것에 미국과 서유럽 열강들은 은근히 흡족해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물론 오판이었지만 미국이 절대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영국도 자신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독일 나치는 스스로를 붉은 공산 세력을 유럽 땅에서 몰아내는 새로운 십자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반유대주의와 절묘하게 결합되었습니다. 나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었듯이 공산주의는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소련 공산당 수뇌부에는 유대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사회에 비판적인 좌파 지식인이 꽤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치는 유대인 절멸과 공산당 절멸을 같은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대업에 다른 서양 국가들도 결국은 동참하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나치의 어이없는 착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나치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동맹국이나 친선 국가들이 많았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소위 주축국을 형성해서 서방 국가들과 싸운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스페인도 한패였다고 봐야 합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에서 진보적인 인민 전선을 누르고 최종 승리를 쟁취한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트 정권은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우파 공동전선의 주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나치에 점령당했던 5년간의 기간을 민족적 치욕으로 규정하면서 그 암울한 시절에도 침략자에 맞서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영웅적으로 헌신했던 저항 세력, 즉 레지스탕스가 있었다고 내세워 왔습니다. 프랑스는 과연 나치에 점령당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가 과연 피해국이었을까요? 나치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해서 점령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우익인 나치와 프랑스 우익 세력 간의
공조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프랑스가 나치의 손아귀에 떨어지자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남프랑스에는 친독 정권인 비쉬 정권이 들어서서 자치권을 유지했는데 남프랑스 온천 휴양지 비쉬를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비쉬 정권 혹은 비쉬 프랑스라고 불립니다.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비쉬 정권은 단순한 괴뢰 국가처럼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범유럽적 우파 연합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겁니다. 비쉬 프랑스는 자국 내 유대인을 색출하는데 나치에 못지않게 열광했습니다. 결국 유럽의 절반 이상이 극우 파시스트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들은 전부 나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과연 나치는 악의 세력이고 나머지 유럽은 선의 세력이었을까요? 역사적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치는 민족사회주의, 독일어로 나시오날 조시알리스무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소련식 좌파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우파사회주의입니다. 그것은 1920년대부터 유럽을 풍미하던 파시즘의 독일적 형태입니다. 파시즘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에 맞서는 우파혁명의 이념입니다. 국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전지전능한 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단합된 나름의 평등사회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러한 꿈을 이루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서양 열강들 간의 세력 다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전통적인 목표를 지니고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마렵에 전쟁 당사자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함으로써 갑자기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파시즘 내지는 나치즘 간의 3파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20년 만에 재개된 2차 세계대전은 그저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쟁의 성격을 지닙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주축국 세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동맹을 맺게 되지만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 나치가 패망해버리자 곧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럽 전역의 유대인을 말살해 가면서 벌인 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영토를 늘리는 전쟁도 그렇다고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와 유대인을 척결하는 전쟁,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타고난 공산주의자이며 유색인종인 유대인을 척결하여 인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백의 백인 민족만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전쟁입니다. 광기도 이런 광기가 없습니다. 물론 심지어 나치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원래 목표는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는데요. 독일인들의 이른바 생활 공간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독일 제국이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대영 제국과 한판 승부를 벌인 전쟁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그 이전까지는 서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의 적수는 늘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제국이 갑자기 국력을 늘려서 공세를 펼치면서 대영 제국의 세계 패권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제국도 와해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유럽 외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독일은 발상을 바꿔서 이제는 유럽 안에서 팽창을 도모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했듯이 나치 독일은 동유럽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에는 독일 특유의 인종주의가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인을 하얀 니그로, 즉 얼굴은 하얗지만 인종적 수준은 흑인과 다를 바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마치 옛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식민지 한국인들을 바라보던 시각과 유사합니다. 이제 동유럽에 독일인들이 이주해서 살아가려면 이미 그곳에 자손 대대로 살던 슬라브인들을 더 동쪽으로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곳곳에 터를 잡고 사는 종족으로서 슬라브인들보다도 더욱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유대인들을 아예 유럽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은 한때 유대인들을 멀리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이주시킬 구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는지라 독일 뜻대로 서둘러서 쫓아낼 계획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많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으로의 이주는 영국이 지중해에서 홍해로 빠지는 길목인 수에즈 운하를 꽉 장악하고 있어서 적국인 독일의 배를 통과시켜 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가장 편리한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른바 최종 해결 방안인데요. 유대인종을 아예 말살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은 피부색과 사상이 모두 오염된 사악한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절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토를 늘리는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발상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이데올로기 전쟁인 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홀로코스트도 막을 내렸습니다. 옛 종교전쟁 이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데올로기 전쟁이 남긴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는 규모가 너무 커서 믿을 만한 집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은 약 6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망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살의 성격과 의미입니다. 대체 무슨 이데올로기길래 그 정도의 광기를 가능하게 했던 걸까요? 혹시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후 세계는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사전에 봉쇄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역사적 진실이 전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한 방해가 되었죠. 세계는 곧바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세계대전 때 서로가 동맹이었던 사실은 오히려 감추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하니까 과거에 악마와 손을 잡았던 기억은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이제 독일은 양분되어 미소 양편에 속하게 되었고, 일본은 미국 측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전시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되어야 했습니다.